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처음 썰밤이 생겼을 때부터 구독하여 열심히 들어온 팬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린 것일까요? 왠지 모르게 제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썰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제처럼 목숨까지 위협당한 분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자기 혼자 무병장수하겠다며 저를 헤아리던 시어머니의 엽기적인 행동들이죠. 궁금한 사연이라면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시작은 시어머니의 행동으로부터였죠. 유방암이 발병한 후엔 시어머니는 이미 칠순이 됐을 때에도 정성을 다하셨어요. 노인들보다도 고혈압이 있어 약을 더 많이 먹고 걷기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지팡이를 짚게 되셨지만 혼자 끝까지 이겨내셨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악착같이 잘 챙기셨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가 시집 온 후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갑자기 두렵고 겁이 나실까봐 일주일에 3번도 산을 오르고 온갖 약초를 구해온 곳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듣게 된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목숨의 위협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암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그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과 전화 통화를 나누면서 시어머니 스스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봤어요.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죽고 싶지 않고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만큼은 정말 몰랐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암을 앓게 되면서 제 삶도 확실히 변해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이전부터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사시던데요. 그런데 남편은 올해 들어 오래되어 병약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는 못 둘 것 같아서요. 영 마음에 걸리던가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모시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전전에 싫다고 말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안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생기는 오해예요. 신혼 초기에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제게 심하게 괴로웠어요. 큰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일 때조차 땀을 흘리며 들깨밭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조금만 눕게 해달라고 애원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한국에 남겨져 있네요. 나이를 많이 차갑게 노려보셨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 같은 남편이랑 CM이 어려운 줄 몰랐던지요. 조금만 시키면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 게으른 척하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래도 끝까지 어느 애가 아주 핑계를 잘 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안 낳아봤는지 아시나요? 전 석철이 밭에서 힘내고 있던 그 당일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전 다음 날에도 바로 일했어요. 엄마, 그때랑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저 배가 정말 아파요. 계속해서 온몸에 오한이 나고 있어요. 하아, 이러다 보니 태어날 애가 있는데 팔이라도 하나 없으면 제가 너무 심하게 날 죽이겠어요. 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요. 지금 말 안 할 테니 당장 몸 일으켜서 아침 준비해요. 결국 그날도 전 시어머니가 등살에 못 이겨서 새벽 시간에 일어난 후 가족들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던 중에 혼절하여 구급차로 실려갔죠. 그리고 오랜 진통 끝에 건강한 큰딸을 낳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어떤 문제 없이 건강히 태어났지만
시어머니가 준 상처는 나한테서 오래도록 남았어요. 결국 그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아왔죠. 문제로 다투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견디다 못해서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네요. 그때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이대로면 마누라도 딸아이도 모두 잃게 될 것 같아 그때야 급하게 은행에서 빚을 내고 따로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아이를 낳고 반년 만에 분가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육아를 핑계로 시댁의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싫어하셨지만 다행히 각성한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셔서 한동안은 무사히 잘 살아왔는데 이제 막나이가 훌쩍 넘어가려나 봅니다. 나이에서 갑자기 다시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고민하게 되어서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 둘을 다 키워 대학까지 보내 놓은 상태였거든요. 큰딸은 자취 중이었고 아들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독립을 시켰다면 독립을 시킨 거였죠. 그래서 이제야 좀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에는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엄마가 암이라는데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이해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냈고요. 약 3개월 동안 해야 하는 방사선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치료만 남겨뒀어요. 몰랐는데 이게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로한 시어머니 혼자 병원까지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또 시어머니가 멀미가 워낙 심해서 택시를 타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나 시누이가 모시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결국 집에서 살림하는 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편했어요. 결국 남편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 딱 3개월만 시어머니를 모실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이 살고 있던 서울의 대단한 아파트는 좋은 병원이 많았기 때문에 치료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성격이 까다로워서 서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그 어찌 서울이 마음에 들 것인가. 땅에 붙어 있지도 않은 집에 살며 몸을 누이면서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렇게 공기가 탁한데 병이 생기겠다. 며 재촉하고 오시던 것을 잊을 수 없네요. 그래도 우리 중년 부부에게 방 5개짜리 아파트는 너무 크고 버거웠기 때문에 정리할 생각이 있었어요. 말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놓고 제 부부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또 무슨 변덕신지 기회에 아예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좀 틀어주어라고 집을 팔면 그래도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남은 돈은 너희 다 줄 테니까 나 좀 제발 시골에서 요양하게 해달라고 해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픈 시어머니의 부탁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결국 여러 날 발품을 팔아 저는 시어머니의 옛 고향이 모양의 단층짜리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다행히 KTX를 타면 남편의 직장도 그리 멀지 않았고 읍내에는 시어머니가 다닐 큰 병원도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합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모든 집안 살림은 당연히 제 역할이었고 그 위에 시어머니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원래도 까탈스럽던 분이 아프기까지 하니 어찌나 예민하신지요. 이불과 베갯잎도 하루 지나면 더럽다고 즉시 빨아 말리게 했으며 집안에 먼지라도 한 톨 발견되면 중내 사안에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 환자이면서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지 삼키는 물론 따로 간식까지 챙기셨죠. 병원에서 따로 체중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결코 먹는 양을 조절하지 못하셨어요.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프다며 야단이었어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하루는 갈비찜을 찾아 먹다가 다음 날에는 녹두죽을 먹고 싶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는 바로 잡채를 해달라는 식이었죠. 아프신 시어머니가 먹고 싶은데 못하신다 할 수도 없고 심할 때는 부엌에서 거의 10시간도 가까이 있었던 적도 많아요. 그렇게 두고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곱게 해주시면 몰라요. 갈비찜이 정확히 삶아졌는지 확인해 줄래?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지? 따로 우유에 담가 청주까지 넣어서 냄새를 없앴는데 난 역겹다. 아이유, 너가 한번 직접 먹어봐. 내가 나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이런 걸 준 게 아니겠지? 시어미가 아프다는 핑계로 먹는 것보다 더 괴로운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 없잖아. 어머니, 그럼 왜 이런 식사를 만들었어? 이런 것은 너가 혼자 먹어. 나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것은 예롭고 내게 그릇을 던지기까지 했잖아.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어. 니네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신혼 때처럼 클 때도 내가 너를 괴롭히고 소방에 넣으려던 것을 석철이가 너 없이는 안 된다며 울고 난리를 쳤었지. 그동안 어느 정도 너도 나이가 들어서 쭈그러들게 되었는데 석철이가 놓친 정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맘에선 정말 후회 없이 모두 떠나고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어. 하지만 난 또한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이 되어 이를 선택할지 망설여.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있네. 어머님, 저 도망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맞춰 드렸어요. 저도 먼저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면 시어머니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어요. 게다가 생전에 그렇지 않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믿음에 집착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불로장생한다는 무당의 말에 속아 덥석 부적까지 써오셨는데 집안 곳곳에 10발권 부적을 모두 붙여놨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정도라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떼자고 조심스럽게 말해봐도 결코 안 된다며 펄쩍 뛰셨어요. 이 갈대를 비싸게 샀는데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건강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아들 돈으로 뭘 하든 상관없지 않아? 그러니 간섭하지는 말고 밥이라도 차려주든가. 시어머니는 나에게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해주는 하녀 정도로 보이더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 이렇게 막대하며 화풀이까지 할 수 있는 노예 취급을 받았어.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보기도 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만 다른 행동을 해. 조심해야 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신혼 때처럼 다시 친정으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너무 과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엄마가 몸이 아프고 예민해지며 음식에 대해 집착하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을 노예 취급한다는 것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 있을 때도 나한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폭군도 그런 폭군이 아니다고요. 최근에는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던져 이마에 상처가 난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된다면 정말 나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서 무서워. 더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간병인을 고용하자. 응, 아이 간병인이라니. 아니, 당신도 참으로 지나치다. 3개월을 못 참아서 우리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고 하는 게 어지간히 서운했나 봐요. 아주 저를 매몰차게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결국 시어머니가 절 제게 폭언을 퍼붓는 걸 따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들려줬죠.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만났지 뭐예요. 남편은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제 그간의 노력조차 알아주긴커녕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당신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의 엄마가 하는 말까지 몰래 녹음해서 아들인 나에게 들려줘야겠어.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 당신이 얻는 게 뭔데? 당신이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는 어머니가 매일같이 나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심할 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손까지 들었다고 하세요. 당신은 회사 핑계로 나를 모른다고 하면 계속 이대로 지내고 싶겠지만 손도 대고 코 찡그리며 있는 것뿐이네요. 하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다고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지 남편 앞에서도 눈물로 아픔을 토로하게 만든 말이죠. 그래서 남편도 마음이 상하신 모양이에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저에게 애원하는군요. 아버지님, 아버지께 조금만 이해를 구해주라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붙잡고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신데 당신도 비슷한 마음일 터인데요. 당신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아, 왜 몰랐을까요? 그 부분은 나가 앞으로 살면서 모두 갚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머니의 방사선 치료도 끝나게 될 텐데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다 알고 있는 것처럼 3개월간 철처했어도 어떨지 궁금한데 이제 또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저도 무엇이라고 더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발 양보하기로 결정했죠. 알았어. 그럼 남은 한 달만 더 참겠어. 악물고 버틸게. 그 뒤로는 어머니. 마가씨가 모셔도 요양원에 보내도 알아서 해. 난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딴소리하면 나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결국 제가 한 달만 더 참는 게 되겠네요. 일은 마무리된 듯 했어요. 그때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만큼 흉악한 관계를 꾸미고 있는 줄은 말이에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때였어요. 남편을 먼저 아침으로 먹여 출근시켰을 때 뒤늦게 일어난 시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따로 차려드렸어요. 암을 앓고 난 뒤로 식탐이 더 강해지셨는데 고기에서부터 나물, 그리고 생선까지 골고루 준비했어요. 그런데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지 웬일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마시려 하더군요. 갑자기 백숙을 두드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미야, 백숙하게 하려면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만 사와야겠다. 백숙이니까. 그래요. 오랜만에 닭 구워서 소금 후추로 살살 쳐가지고 먹어야겠어요. 아버님도 좋아하시니까 두세 마리 넉넉하게 사오라. 집이 시골이라서 장을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고 꽤 멀리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남편 차를 이용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주부분들은 시골에 살면서 생닭이 너무 잘 상하여 미리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냉장고에는 닭은 물론이고 백숙의 재료인 오가피나 다른 것들도 찾을 수 없었다. 괜히 나 혼자 시장까지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었다. 집안일이 쌓이는 중 얼마든지 백숙 재료까지 사와야 한다는 일이 참 난감했다. 아내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내온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은 시시하지 않았다. 늘 대충 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었다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며 제게 다 맡기려는 태도를 취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별말 없이 집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차탄을 올려다 주신다고 해서 식사하신 건 남겨두시고 직접 가서 치울게요. 그래요. 천천히 갔다 오라는데 막역하게 서둘러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한때 그러지 않은 분이 대문까지 배웅해 주셨다던데 급한 일은 아니니 천천히 가도록 하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산개운한 공기도 마시고 차 한 잔도 마시고 돌아오라며 용돈도 건네주셨어요.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런 운수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우선 알겠다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날 딱 맞춰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올라타려는데 평소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집 할머니가 먼저 내리셨다. 장이라도 보고 오셨는지 카트에 짐을 한가득 싣고 내리시길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좀 도와드렸다. 자연스럽게 카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게 됐는데 닭이며 온갖 한약재가 잔뜩 들어있더라. 백숙을 해드시려는 건가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어머 할머님도 백숙하신다는 걸 보니 손주놈들이 내일 온다고 해서 뭐 출건 없고 닭이라도 붓고 주려고 뭐 이런 우연이 있나 몰라요.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님도 백숙이 먹고 싶다 하셔서 지금 장 보러 가는 모양이다. 길에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파도 어차피 해선 안 돼요.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넉넉하게 장 보러 갔더니 살기를 했어요. 제가 한나라 일만큼 살 관사해도 할머니는 제게 닭이나 각종 한약재를 넉넉히 나눠주셨어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에 감사한 마음의 할머니 댁까지 카트를 밀어드리고 돌아왔네요. 그렇게 닭과 한약재를 한가득 받은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원래 읍내까지 나가 장 보러 왔으면 못해도 3시간은 걸렸을 텐데 웬걸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시간을 아끼다 보니 기분이 자연스레 좋았어요.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를 찾았죠.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시간에는 마당 툇마루에 나와서 낮잠을 자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툇마루가 텅 비어 있어서 방 안에 계실 줄 알았죠. 그래서 일단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에 가득한 짐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시골집은 예전에 부엌이 밖에 있었거든요. 그 부엌은 안방 맞은편에 있는 뒷방과 쪽문으로 연결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남편하고 따로 방을 쓰고 제가 부엌을 전담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뒷방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엌과 뒷방이 연결된 문 쪽에서 두근두근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나 이 인형이 효과가 있단 말인가요? 아이쿠,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속은 채로 살았었다니.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믿지 못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영유염 때문에 제 딸며느리가 키가 최악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빨리 자라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나는 힘이 들지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있어서요. 혹시 제가 딸며느리의 생기를 빼앗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딸며느리가 제 생기를 빼앗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니까요. 일명 시어머니는 분명한데 다른 한 명은 처음 듣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뭔가 이상한 대화 내용에서 조심스럽게 아궁이 위로 손을 향해 틀어진 창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것은 시어머니와 요란한 복장을 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화장과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괴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무당의 손에는 심상치 않게 보이는 작은 헝겊 인형들이 여러 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놀랍게도 그 헝겊 인형들의 이름이 한자로 쓰여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박수무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부적이 아니라 인형을 사용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할 거예요. 하나님 며느리 베개 아래에 넣어두고 다른 것들은 화장실이나 부엌에 넣어두세요.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알겠죠?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효염은 확실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국까지 따로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인형들이 며느리의 생기를 아주 쫙쫙 빨아들일 거예요.
찬이에게 줄 거니까요.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려 활짝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행복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것을 보니까 절로 사지가 벌벌 떨렸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 며느리가 갑자기 생각나더라도요. 비명을 지를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큰일이네요. 왜 이제서야 걱정이 되시나요? 아내를 걱정하는 거죠? 아니요. 건강한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제가 의심받을까봐. 그렇죠. 아이쿠, 그럴 때는 알아서 해야지. 뭐, 칼을 들고 직접 죽인 것도 아니잖아. 친구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 얼마 전에 시엠미가 며느리 기운을 빌려 아픈 몸을 치료해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욕심은 다 똑같잖아. 아니, 맞아요. 보살님 없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하다면 돈이라도 좀 더 챙겨주시던가요. 박수무당의 손을 잡고 거듭 인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까요. 절로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담한 배신감 때문이에요. 저도 배울 만한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딴 미신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도 본인 살자고 그걸 모르는 척하는 시어머니가 참 끔찍했어요. 어째서인지 제가 그 부적 좀 떼려고 하면 난리를 치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한시도 안 떨어지고 찰싹 붙어 있으려 하더라고요. 그게 다 제 길을 빨아 본인이 살겠다는 은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로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이내 괴이한 헝겊 인형을 제 책가방 밑에 감췄어요. 그리고 부엌과 연결된 문 쪽으로 점잖게 다가오려 했는데 그제야 그 인형 하나는 부엌에서 투신 들어왔습니다. 말이 떠올랐다. 뒤늦게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휑한 부엌에 숨을 곳이 보이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며 되돌아가는 사이 쪽문이 열렸다. 당황한 나는 그대로 두 발이 꼬여 넘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넘어지는 동안 무언가를 건드렸는지 선반에 놓여있던 비인식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부엌을 나오던 박수무당과 시어머니도 곧 나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했다. 애미야, 너 왜 벌써 왔니? 그게, 이웃 할머님이 그러니까 바보같이 거기서 잘 핑계를 댔어야. 하는데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라 말도 잘 나오질 않았다.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무섭게 굳었다. 넌 내가 보살님하고 나는 태와 다투는 거구나. 맞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됐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노랗게 질렸던 것도 잠시 후에 눈을 희게 뜨며 악물었다. 그 변화에 얼마나 소름이 끼친지 몰라. 오늘 본 일, 어디 가서 떠들기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석철이한텐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죠.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미친 눈이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일단 마구잡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연애가 온몸이 되어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지. 아주 간사한 구석이 있는데 사람이. 시어머니는 도통 나를 믿지 못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굳어만 있었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계단을 밟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부엌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거야? 갑자기 말하셨어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뒤를 쫓아왔죠. 몇 번이고 멈추라고 고함을 지르셨지만 저는 젖을 먹던 힘을 다해 시댁을 빠져나왔고 그대로 시골길을 달려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제게 가족도 못 되었어요. 그저 죄를 해친 가해자일 뿐이었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당장 경찰서에라도 달려가야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오늘 어디쯤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심상치 않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슬쩍 돌아본 나는 경악하게 되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어느새 손에 부엌칼을 들고 저를 쫓는 것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저를 헤아리려 했다는 것이 들통나면 큰일이 날까 싶어서 아예 죽여버리자는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너 거기 사. 내가 보살피고 나가 한 짓을 다 알면서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쥐새끼 같은 년이라고 맨발에 칼을 든 채로 나를 쫓아오는 시어머니는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두려움에 질린 나는 막연하게 읍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자 다행히 체력면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꽤 우세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겁을 집어먹은 저는 도저히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저를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 발을 채찍질했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탑승한 후에야 간신히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한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몸을 의존했어요. 부모님은 갑자기 나타난 딸을 보고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차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옛날에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가서 기절하듯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핸드폰에 부재중 연락이 쌓여 있었어요. 발신인 대부분은 남편이었죠. 아마 퇴근 후 시어머니에게 어떤 얘기를 전해 들은 거겠죠. 하지만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과연 믿어줄까 의심도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이미 남편을 남편으로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남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무응답에 지친 남편이 마침내 친정까지 와 같은 이야기군요. 찾아왔습니다. 전 그때는 남편이 사과할 거라 생각하고 저를 데리러 온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며 우리 엄마가 그냥 불안해서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냐 며 얼마나 당황할지 알아야지. 당신은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들은 게 맞는가요? 네, 우리 어머니는 단지 무당이 물러서기를 바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신이지만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그 부적을 알아요. 내 생기를 빼앗아 어머니 몸으로 넣는 부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조차 효력이 없다는데 그래서 나는 몰래 다른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가진 인형 같은 것을 내 패기 밑에 숨겨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기가 죽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시니 그런 허황된 것을 믿을 수 있다 쳐도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런 것은 다 말도 안 되는 미신임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버하고 있어? 그의 말에 그렇다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미신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믿었던 부적과 인형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다고요. 심지어 그 무당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어머님은 본인이 살인자로 몰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만 하셨어요. 제 목숨을 노리고 했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살인과 뭐가 다른지 나한테 듣자마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크게 소리치며 뛰었어요. 살인이라니. 입 조심해.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요. 사실을 따지면 날 죽이기 위해 부적과 인형을 무당에게 받아 사용했다고 말할 순 있겠지만
웃기지 마. 노인이 그냥 병이 낫고 싶은 마음에 부적을 써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편안하게 만드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없었던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결국 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입에 올렸어. 그래, 그렇게 끝까지 어머니의 편을 들겠다는 거지. 당신 눈에는 살 만큼 살아놓고도 며느리의 목숨까지 빼앗아서 명주를 늘리겠다는 엄마만 보였고 난 보이지도 않았어. 그럼 나도 더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고작이 일로 이어지라도 하자는 거야. 고작 내가 그날 도망치는 것이라니 실패했다면 어머니는 아마 나를 죽였을 거야. 미쳤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는 며느리로서나 당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를 시어머니로 삼는 행동은 할 수 없어. 그래서 뭐, 정말로 이혼을 하자고. 그래, 우리 이혼하자. 자식들도 다 컸고 못할 것도 없잖아. 내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게 노려봤어요. 어떻게 이혼을 감히 나한테 제안하는 거야? 수가 있어 나는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요. 자식들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뭐예요? 당신은 기억조차 안 나요. 당신이 결혼하고 처음에 시어머니 집에 산 지는 미안해서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겨우 3개월을 참지 못해서 이혼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서 막아준 게 그렇게 심각하다니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이 오면 아까운데 우리 사위를 대접해주면서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어머님은 그동안 나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적당히 막아주다가 진짜 힘들 때는 그저 관심 없이 놔둔 거 알아요. 몇 달이나 함께 살면서도 그래. 어머님이 나를 오죽이게 괴롭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에게 참아라, 고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당신이 단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중간에서는 괴롭겠지. 아픈 엄마가 눈에 밟히겠지. 그러나 어머님이 나를 죽이려 한 순간까지도 내가 과장한다는 말을 하고 그런다는 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것이 과장이겠어? 어머니는 분명히 날 헤아리려 했는데 당신은 부적이나 저주 인형으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어? 저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쩌다 월 혼이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겠어, 미안해 라고 하듯이 하더군요. 그럼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섭겠어요 하고 소리쳤는데 그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께도 거들없이 사라져버렸죠. 저 혼자 남겨지고 마음고생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시인 편으로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후원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두 사람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든 시어머니의 마음 하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몰고 세우기만 했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따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는데 일을 너무 크게 벌이나 싶기도 했고 뭐 딱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법조계에서 일하는 지인 말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신으로 경찰이 움직여주진 않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냐 하는 심정으로 포기했네요. 그래도 남편과의 이혼은 잘 끝났어요. 중간에 남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버텼는데요. 결국 합의 이혼이 실패하게 되고 법원까지 가야 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해야 했던 것이 이혼을 무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나 봐요. 이혼 후 몇 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죠. 유방암이 재발한 것인가 했는데 사고사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요. 치매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잃은 채로 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차 안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군요. 통쾌하다기보다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숨까지 아쉽게 끝내려 했던 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악착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가시다니 좀 허망하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든 한때는 가족으로서 함께 살았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은 많이 초췌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직장도 작은 중소기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 좋진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상황이요. 상황이 그럴 지경이면서도 힘내고 잘 이겨내라는 말을 몇 마디 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남편은 그것을 자기 맘대로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와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끈질긴 요청에 버겁게 감당하다가 결국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나는 재결합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당신과 이혼한 후 많이 후회했어. 당신이 내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깨달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에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웠어요.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서 화를 내도록 만들었지. 아니다. 난 그럴 의향은 없지만 후회한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과 이혼한 거야. 만약 당신이 다시 합치자고 하면 나는 단호한 거절을 통해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전 남편은 그에 당황했어요. 당신도 나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건 아니었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쭉 혼자였거든. 그게 내가 잊을 수 없는 이유겠지. 또한 당신은 우리 엄마의 장례식장에 왔었는데 그냥 첫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 거였어요. 어떤 관계였다 해도 그저 존중의 표시일 뿐이었죠. 코인이 되었으니 마지막인 길이라도 편안하게 가라고 어떻게 내 의도를 순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시 재혼한 이유는 남자에 질려서였어요. 당신 같은 최악의 남자와 10년 이상 살았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지금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져 일어났어요. 제 마음은 지금 확실해졌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실래요? 앞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더욱 해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무당이랑 작당하게 해서 당신을 헷갈리게 한 것, 나도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의 허물이라서 당신에게 더 모지르게 굴었던 거예요. 나 좀 이해해줘요. 응, 아니,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남편의 사과를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쁘기보다 오히려 화가 나더군요. 이 별거도 아닌 사과가 지금야서야 듣게 된 건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밀어내고야 말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선 당신을 생각해서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만나는 남자도 있어. 당신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다정하고 좋은 남자야.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즐기긴커녕 뒤늦게 직장을 구해 제 밥벌이하기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후 제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전 남편은 그 말에 깜박소가 파르르 떨더군요. 아니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아니, 애들한테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벌써 그렇다니까 내 연애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는 건가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 값싼 여자였나요? 나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둔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쌓아온 세월이 있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는 남편이 짜증스러웠어요.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 얌전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서 귀찮게 굴더군요. 경찰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도대체 전 남편을 떼어낼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웬걸, 뜻밖의 은인이 나타나서 기쁜 마음이었지. 그 사람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과장이었어. 내 사정을 알게 되자 감사하게도 애인인 척 연기해줄 것을 제안했어. 그래서 과장과 함께 남편과 함께 3자 대면을 가졌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과장을 보고는 당황했어. 그분은 예전에 씨름을 하신 분으로 키와 체구가 상당하셨거든. 이미 끝난 사람인데도 계속 연락하시는 걸 미정이가 많이 알려줬어. 솔직히 현재 애인으로서는 조금은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미정이도 곤란해하고 있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면 매우 기쁠 겁니다. 제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져서 많이 얌전해졌지만 예전에는 한 성깔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히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는 아내가 아니시니 호칭을 제대로 사용해주세요. 과연,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남편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여 역으로 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테니를 빼느냐 마련인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과장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을 뺀 이후로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혼이 매우 흔한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혼 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운이 좋게도 제 아이들도 새로운 배우자를 열심히 응원해 주었고 이로써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이를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현재 남편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저를 도와주던 과장님입니다. 예전부터 저를 항상 좋아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을 떠난 것이 우연히 만남의 계기가 되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부모를 일찌감치 보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더 좋아요. 시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자식들도 다 컸겠죠. 요즘에는 일찍 은퇴한 남편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한 적은 없는데 사실 남편이 투자 재능이 있어서 모아둔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부부들이 늙어서 쓰고도 남을 돈이라 요즘은 남편과 함께 여생을 더 즐겁게 보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내년에 제주도 1년 살 계획 중이에요. 거기서 천혜의 자연을 즐기고 올레길도 한번 완주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행복도 다 전 남편과의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겨냈기에 찾아온 거겠죠.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